인터페이스를 위해서 필요한 어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머터리얼을 조회하는 메시지 서비스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내부의 메시지 타입, 어떤 인풋을 이 서비스한테 던지면 어떤 로직이 돌아서 어떤 아웃풋으로 들어올지에 대한 메시지 타입을 정의하게 되고요. 그 메시지 타입의 상세 스키마 구조가 바로 데이터 타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행 시점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구조가 데이터 타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시지 타입을 구성하고 있는 데이터 타입은 또다시 글로벌 데이터 타입이라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SAP의 글로벌 데이터 타입은 국제 표준인 ISO 15000-5번, EBXML 표준과 UNI, EDI 팩터, EDI B2B 전문에 기반을 하고 있고요. 이 두 가지 표준과 SAP 내부의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에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 타입을 분석해서 상호 호환될 수 있는 유형으로 만든 게 바로 글로벌 데이터 타입입니다. SAP의 GDP라는 글로벌 데이터 타입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여러 어플리케이션 사이, 심지어 B2B까지 포함해서 데이터에 대한 변화 작업을 최소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화된 데이터 구조를 SAP의 ESR 내부의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이런 웹서비스 형태의 플러스 서비스 인터페이스 오퍼레이션, 물론 이제 웹서비스 스펙에 같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메타데이터 관리, 그리고 관련된 데이터 타입, 앞에서 말씀드렸던 GDP라는 글로벌 데이터 타입에 기반한 메시지 타입과 데이터 타입을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서비스가 활용해야 되는 비즈니스 오브젝트 모델이 있겠죠. 그 비즈니스 오브젝트에 대한 관리, 그리고 다양한 인터그레이션 패턴, 서비스 버스단에서 필요한 어떤 매핑이라든지 인터페이스에 관련된 패턴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레파지토리에 있는 서비스 빌드라는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빌드라는 실제 서비스 관리 도구입니다. 클라이언트 도구로 되어 있고요. 이 서비스 빌드라는 도구에서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모델링을 하시게 됩니다. 필요한 컴포넌트들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끌어다 놓으시면 해당 서비스 인터페이스, 그리고 비즈니스 오브젝트, 서비스 오퍼레이션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이렇게 모델링된 기반 하에서 관련된 임플리멘테이션 코드가 자동으로 제너레이션이 되게 됩니다. 상세한 서비스 빌드에 대한 내용이나 서비스 빌드를 통해서 모델링된 서비스를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해서는 뒤에 행기온 세션에서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ESR을 통해서 모델링된 서비스를 구현하는 방식은 ABAP 서비스로 구현을 하실 수 있고요. 혹은 자바 서비스로 구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즉 서비스를 식별하셨을 때 이 서비스가 SAP 코어 어플리케이션의 어떤 오브젝트를 활용하는 서비스다. 그러면 당연히 ABAP 서비스로 구현하시는 게 좋겠죠. 그런 경우에는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레파지토리를 이 ABAP 워크벤치라는 SAP의 ABAP 개발 도구에서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잘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지만 이게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레파지토리고 거기서 직접 서비스를 바로 검색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서비스를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상세 ABAP 소스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업무 로직을 직접 ABAP 개발하시는 분들이 로직 구현을 하시게 되고요. 그거에 대한 엔드포인트를 생성하셔서 웹서비스로 퍼블리시를 해주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른 어플리케이션 아니면 다른 프로세스가 해당 서비스를 재사용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ESR에 있는 서비스 중에서 코어 ABAP 오브젝트를 활용하는 게 아니고 익스텐션 부분에 자바 오브젝트를 써야 된다. 그러면 자바 서비스로 구현을 하시게 되겠죠. ABAP에는 ABAP 워크벤치가 있고 자바단에는 레디버 디벨로퍼 스튜디오라는 NWDS라는 통합 개발 환경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NWDS에서 해당 서비스를 검색하셔서 인풋을 하시면 필요한 프록시 클래스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프록시에서 필요한 자바 로직을 자바 개발하시는 분들이 구현을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을 정의하셔서 퍼블리시 하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ESR에서 서비스 모델과 쉽게 구현된 엔드포인트까지 가지는 서비스로 활용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전체적인 BPP에 대한 개념 부분, 그리고 서비스를 검색하고 활용하는 부분, 그리고 신규 서비스를 모델링하고 서비스를 구현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핸즈온 세션을 통해서 뒤에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모델링된 서비스가 ABAP 서비스로 만들어지고 또 자바 서비스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핸즈온 부분에서 하나씩 말씀을 드립니다. SAP BPP라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플랫폼 내부에는
전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환경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SAP의 Composition Environment라는 SAP-C라고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SAP-C는 우선 자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내부에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 개발 환경은 이클립스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클립스 기반에서 non-SAP 어플리케이션을 서비스로 이네이블링 할 수 있는 서비스 버스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서비스들을 또 다른 서비스로 만든다든지 여러 서비스를 조합한다든지 아니면 데이터 서비스 등을 만든다든지 SAP의 표준 서비스를 갖다 쓴다든지 엔터프라이즈 서비스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고 인행시할 수 있는 서비스층의 카프라는 프레임워크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비스를 활용해서 현업들이 원하는 형태로 단순화된 어떤 UI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여러 서비스들을 통합 UI를 만든다든지 할 수 있는 UI단의 모델링 기반 UI 컴포넌트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서비스들을 ESR에 있는 여러 서비스를 조합을 하면 하나의 프로세스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즉 전체 엔드투엔드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하는 이 프로세스 계층의 BPM과 비즈니스 룰 엔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가 SAP BPP 안에 컴포지션 인바이러먼트라는 통합 개발 환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각의 컴포넌트에 대해서는 다음 행정 세션에서 하나씩 행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에는 크게 이제 계층별로 나눠보면 SAP 어플리케이션은 이미 프리빌트 서비스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SAP 내부에서도 스탠다드 말고 애드온으로 개발하시는 그런 로직들이 있습니다. 아밥으로 개발하시는 로직들이죠. 이런 애드온으로 개발하시는 로직들도 아밥 워크벤치에서 ESR로 바로 이렇게 등록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non SAP 어플리케이션이 존재를 하게 되겠죠. 전체 아키텍처를 봤을 때. 그런 non SAP 어플리케이션은 SAP 내부의 Redivo Process Integration, Redivo PI라는 서비스 버스를 통해서 서비스를 이네이블링해서 ESR로 등록을 해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등록되면 이 서비스를 카프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서비스 컴포저와 같은 그런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관리하고 컴포지션하는 환경에서 서비스를 구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프로세스 계층, UI 계층에서 그 서비스를 재활용하게 됩니다. 서비스 레파지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C라는 컴포지션 인바이러먼트에서 이 중간에 서비스 거버넌스 역할을 하는 중간 계층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ESR이라는 서비스 레파지토리 내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필요한 서비스에 관련된 프로세스 컴포넌트라든지 인티그레이션 시나리오, 다양한 비즈니스 오브젝트 간의 관계, 또 다른 서비스와의 어떤 릴레이션과 같은 그런 전체 메타데이터를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를 부르기 위해서 필요한 매핑 정보도 같이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워크플레이스를 통해서 해당 서비스를 웹을 통해서 바로 검색하고 테스트하고 데이터 구조를 바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ESR이라는 서비스 레파지토리를 중앙에서 표준화하고 거버넌스하는 프레임워크를 유지를 하시게 되면 전체 개발하고 관리하고 운영하시는 어떤 사이클이 좀 바뀌게 됩니다. 먼저 비즈니스 리퀘어먼트가 들어오게 되면 과거 같으면 그 리퀘어먼트를 분석하셔서 설계하시고 바로 개발이 들어가셨는데요. 먼저 비즈니스 리퀘어먼트를 수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찾아내게 됩니다. 서비스 레파지토리를 검색하시게 되고요. 그 서비스가 있다면 그 서비스의 엔드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시면 될까요? 그 서비스가 있긴 하지만 뭔가 기능적인 애드온이 필요하다. 그러면 현재 서비스에 애드온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완전히 없이 신규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러면 앞에 말씀드렸던 그 사이클을 타게 되죠. 서비스 모델링을 하시고 해당 서비스에 대한 데피니션을 하시면 그 서비스가 아밥이나 자바 코드로 떨어지게 되고 아밥 개발자나 자바 개발자 분들이 해당 로직을 구현하셔서 ESR로 푸블리시를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또다시 서비스를 검색하셔서 재사용하시게 됩니다. 이런 전체 선순환 구조를 쭉 타게 되면 그때부터 점점 서비스가 많아지게 되겠죠. 많아지고 향후에는 어떤 개발 물량도 작아지고 개발에 대한 생산성도 좋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서비스가 중앙에서 관리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UI나 프로세스는 해당 서비스의 메타데이터를 활용해서 모델링 첫 번째 UI 서비스를 활용해서 UI를 만드는 첫 번째 컴포넌트는 비주얼 컴포저라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비주얼 컴포저를 띄우시게 되면 처음에 이 중앙에 캔버스 부분이 아무것도 없이 하얀 공백으로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탐색기가 뜨게 됩니다. 파일 검색하듯이 탐색기가 뜨게 되고요. 필요한 검색 조건을 입력하시고 서치 버튼을 누르시면 이 조건에 해당하는 서비스가 쭉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서비스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끌어 놓으시면 이런 식으로 서비스 박스 하나가 생기게 되고요. 이 서비스 박스가 생길 때 이미 이 서비스의 입력 구조와 출력 구조를 이 서비스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 태그가 달려서 나오게 되고요. 인풋으로 어떤 입력 폼을 선택할지, 아웃풋으로는 뭐 테이블이나 리스트나 콤보 박스와 같은 아웃풋 UI 컴포넌트를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벤트에 대해서 다음 액션을 뭘 할지 이런 식으로 UI에 대한 플로우를 정의를 하시게 되죠. 그 지금은 이제 서비스 하나지만 여러 서비스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벤트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과정이 바로 UI를 개발하는 과정이고요. 여기서 지금 디자인 탭인데 레이아웃 탭을 선택을 하시면 이 페이지가 전체가 웹페이지로 바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디플로이를 하셔서 테스트하시고 바로 현업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UI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런 비주얼 컴포저라는 툴은 전혀 코딩을 사용하지 않고 이런 UI 플로우만으로 UI를 제너레이션 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코딩을 안 한다는 얘기는 로직에 대한 구현이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로 이런 대시보드나 레포트 형태의 UI를 서비스를 가지고 만드실 때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두 번째 UI 컴포넌트는 웹빔 프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웹빔 프로 역시 어떤 단순 코딩 기반의 어떤 UI를 개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왼쪽 트리에서 프로젝트 트리죠. 프로젝트 트리에서 ESR을 검색을 하셔서 임포트를 하시면 ESR에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모델과 뷰가 자동으로 제너레이션 돼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뷰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생성된 UI가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펼쳐져서 그 아래쪽에 컨피규레이션 탭에서 필요한 필드 크기라든지 어떤 밸리데이션이라든지 아니면 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정을 하시게 되고요. 컴퓨레이션을 하시게 되면 이런 UI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웹빔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뒷단에서 필요한 로직 구현을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바 로직이라든지 아니면 플렉스와 같은 그런 서드파티 UI 컴포넌트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원하는 대로 서비스를 활용해서 UI를 만들어내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PPP 프로젝트를 하실 때는 UI의 비율이 웹빔이 훨씬 더 많이 사용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제 이 서비스를 활용해서 UI를 만드는 걸 말씀드렸고요. 똑같이 이 서비스를 활용해서 원하는 형태의 프로세스를 엔드-투-엔드로 자동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계층이 바로 프로세스 계층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PI 활동을 하시게 되면 파워포인트나 엑셀로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를 모델링 하시게 되죠. 스윙 레인을 나누시고 각각의 어떤 현업 부서 아니면 각 시스템 아니면 담당자들로 역할을 나눠서 필요한 타스크들을 이렇게 모델링을 하시게 됩니다. 보시면 똑같은 방식으로 이게 지금 BPP 안에 있는 프로세스 컴포즈라는 툴을 통해서 프로세스를 모델링하고 있는 방식이고요. 일반적으로 PI 활동하시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To-B 프로세스를 모델링을 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게 되면 이건 그냥 하나의 이미지 아니면 파워포인트와 같은 전자문서로 남게 되겠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들어가는 게 이 아래쪽에 컴퓨레이션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타스크를 선택하시고 이게 만약에 휴먼 타스크, 즉 사람이 처리해야 되는 업무다 그러면 여기서 앞에서 만든 UI 컴포넌트와 연결을 시켜주게 됩니다. 이건 PR 요청을 하면 ERP에 PR이 나야 되겠죠. 그럼 이건 PR 요청은 휴먼 타스크, PR 생성은 ERP의 트랜잭션 서비스죠. 그러면 이 트랜잭션 서비스는 선택하시면 이 아래쪽에 서비스를 매핑할 수 있는 정보가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선택하셔서 PR 생성 서비스를 연결시켜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 휴먼 타스크나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트랜잭션 타스크가 다 하나로 자동화되는 프로세스로 바뀌게 되고요. 이게 이제 이전에 활동하셨던 PI 활동의 그런 문서 기반의 프로세스하고 자동화된 프로세스의 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세스를 완성하시고 디플로이를 하시게 되면 프로세스 엔진에서 이 프로세스를 실행을 시켜주게 되고요. 현업분들은 그때부터는 워크플레이스 포탈로 업무를 처리를 하시게 됩니다. 마치 메일박스에서 메일을 확인하시는 것처럼 통합 인박스가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 통합 인박스에 필요한 업무들이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내가 처리해야 되는 업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리스트로 관리가 되게 되고요. 그 업무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통합 업무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업무를 다 하시고 이제 업무 트래킹도 직접 해보시겠죠. 현재 어떤 상태로 어떻게 흘러왔는지 업무를 완료하시게 되면 이 업무는 사라지게 되고
이 업무의 다음 담당자의 업무 박스에 자동으로 업무는 쌓이게 되겠죠. 업무 처리하는 방식이 조금 바뀌게 되죠. 과거는 메뉴 기반으로 업무를 찾아서 사람이 직접 해야 되는 형태였